어릴 적부터 내게 을지로의 오래된 인쇄소는 거대한 놀이터이자 할아버지의 땀방울이 밴 신성한 공간이었다. 매주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그곳으로 향했던 건 낡은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와 퀴퀴하면서도 정겨운 종이 냄새. 그리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할아버지의 미소 때문이었다. 우리 민우가 와야 이 고물기계도 신나서 돌아가는구나.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떠나면 이 인쇄소는 전부 내 거야. 네가 이 공간의 가치를 가장 잘 아니까. 할아버지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고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활자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며 일을 배웠다. 하지만 평생을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을지로 인쇄소에서의 추억들만 맴돌았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문상객들의 위로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다른 친척들은 슬픔도 잠시, 벌써부터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할아버지 생전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사촌형 준호의 모습은 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준호 형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고 인쇄소 일은 낡고 돈도 안 되는 고리타분한 짓이라며 대놓고 무시하던 인간이었다. 그런데 장례식장 구석에서 친척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열심히 속닥거리는 그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비열하고 영악한 표정을 보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길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꾹 참았다. 마침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인쇄소 뒷방에 모였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주저하고 있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준호 형이 한 남자를 데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곁에 선 남자는 각 잡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한눈에 봐도 차가운 인상의 변호사였다. 준호 형은 슬픔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어 모두의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시간 끌 거 없이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겠지? 여기 계신 분은 내 개인 변호사셔. 그리고 이 서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공식 유언장이고 길게 말 안 할게. 이 을지로 인쇄소의 모든 소유권과 할아버지의 유산은 전부 나, 남준호한테 상속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긴 내 땅이야. 준호 형의 입에서 나온 청천벽력 같은 선언에 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뒤덮였다. 나는 귀를 의심하며 준호 형과 그가 가져온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평생 인쇄소를 내게 물려주겠다던 할아버지의 약속이, 그리고 할아버지의 진짜 유지가 이렇게 허무하게 뒤바뀔 리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엄습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아직 장례식장의 매캐한 향냄새가 코끝에 남아있는데 사촌형 준호 형에게서 갑자기 단톡방에 짧은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금 당장 큰 댁으로 모여라. 할아버지 유산 문제로 변호사님 오셨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유산이라니. 그것도 나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심지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을지로 인쇄소의 미래가 걸린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고?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골목길을 가로질러 큰 댁으로 달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거실에는 이미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준호 형이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남자의 서류 가방에는 법률사무소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내가 땀을 흘리며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 형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민우, 너는 왜 이렇게 늦어? 안 그래도 바쁘신 분 모셨는데 시간 다 잡아먹네. 형,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내 항의에도 준호 형은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톡톡 두드리며 곁에 앉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자, 유가족분들이 다 모이셨으니 고고 이성만 양반의 디지털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고인께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구두로 남기신 유언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디지털 유언장이라고? 할아버지는 평생 컴퓨터보다 낡은 인쇄기 작동법을 더 신뢰하시던 분이었다.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를 받고 거는 것 외에는 쓸 줄 모르시던 분이 디지털 녹음 유언을 남기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변호사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내 귀에 익은 거칠고도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내가 나이가 들어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녹음으로 내 뜻을 전한다. 을지로 인쇄소의 모든 지분과 권리는 장손인 준호에게 전부 물려주기로 한다. 준호가 대학교도 잘 나왔고 똑똑하니 인쇄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게다. 다른 자식들과 손주들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말도 안 돼. 이건 가짜야.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의 톤, 억양, 심지어 할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말투까지 똑같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기계음 특유의 미세한 이질감이 귀를 찔렀고 무엇보다 평생 인쇄소를 아끼며 주말마다 나를 데리고 일하셨던 할아버지가 평소 인쇄소 냄새가 싫다며 발길도 끊었던 준호 형에게 전부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민우야. 이 인쇄소는 나중에 네가 이어서 우리 가문의 역사로 만들어다오라고 말씀하셨다. 형, 이거 형이 꾸민 짓이지? 할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실 리가 없잖아. 내가 준호 형을 매섭게 노려보며 다가가자. 형은 가소롭다는 듯 픽 웃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툭 던졌다. 그것은 을지로 인쇄소 부지의 오리지널 토지대장과 권리증, 그리고 할아버지의 인감증명서였다. 민우야,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뭐가 가짜라는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이고 인쇄소 땅 권리증도 이미 내가 다 확보해뒀어. 네가 주말마다 나와서 알바 몇 번 도와드렸다고 내 땅이라도 되는 줄 알았니? 종이 뭉치를 쥔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 서류들은 할아버지가 항상 인쇄소 안쪽 깊숙한 철제 금고에 소중하게 보관하시던 것들이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준호 형이 몰래 인쇄소를 뒤져서 가져간 게 분명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공간이, 그리고 나와 할아버지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이 한순간에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 정말 확실한 거 맞아요? 전 절대로 이 유언 인정 못해요. 내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준호 형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꿈깨 임마. 법대로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번 주 안으로 인쇄소에 있는 내 물건 다 빼라. 나 다음 주에 그 땅 매각 절차 밟고 철거 시작할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갑자기 모든 재산을 준호 형에게 넘긴다니. 주말마다 을지로 인쇄소의 매캐한 잉크 냄새를 맡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땀 흘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우야, 이 인쇄소는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 너처럼 성실한 놈이 맡아야 이 오래된 활자들의 숨결이 이어지지. 그렇게 내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던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진심이 겨우 디지털 파일 하나 때문에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뛰쳐나온 뒤로 내 머릿속은 온통 의구심으로 가득 찼다. 준호 형의 그 당당하고 뻔뻔한 표정,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천리로 움직이던 변호사의 모습까지 모든 게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내 방 침대에 걸터앉아 준호 형이 단톡방에 공유한 할아버지의 유언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그저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이었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귀를 기울이자 무언가 묘한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주의 깊게 듣고 있으니 이상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내 모든 주식은 하고 말씀하신 뒤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그 짧은 찰나의 공백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보통 사람이 숨을 고르거나 침을 삼킬 때 나는 미세한 소리조차 없이 마치 칼로 무자르듯 뚝 끊겼다가 이어지는 기묘한 무음 구간. 게다가 준호에게라는 단어가 나올 때의 주파수와 음색이 앞뒤 문장과 미세하게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다. 을지로 인쇄소에서 수년 동안 낡은 기계들의 미세한 진동음과 소음을 들으며 자란 내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이건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다. 분명히 인위적인 손길이 닿은 흔적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곧바로 대학 시절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던 아는 형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형은 지금 디지털 포렌식과 음향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준호 형 몰래 다운로드해둔 원본 오디오 파일을 보냈다. 형,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야. 할아버지 유언장인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조작된 것 같아. 제발 정밀하게 분석 좀 해줘. 내 간절한 부탁에 형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날 밤은 1분이 1년 같았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마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았다.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준호 형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상상조차 못할 짓을 저지른 것이다.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다. 거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이 한숨을 쉬며 준호 형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명예와 그 소중한 인쇄소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침묵을 깨고 책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이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것은 음향분석 전문가 형의 이름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믿기 힘들 정도로 굳어 있었다. 민우야, 네 직감이 맞았어. 이거 그냥 단순한 편집이 아니야.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어. 이 오디오 파일, 특정 구간마다 주파수가 완전히 뒤틀려 있고 인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실해. 전문가에게 음성 분석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준호 형의 그 당당한 미소 뒤에 분명히 무언가 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나는 곧장 을지로에 있는 할아버지의 인쇄소로 향했다. 어두컴컴한 인쇄소 내부는 할아버지가 스위치를 켜고 나를 반겨주던 그 시절과 달리 차갑고 쓸쓸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향이 울컥 눈물을 자아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추스렀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낡은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준호 형이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싹 쓸어갔지만 내가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도와 인쇄소 일을 보면서 관리했던 비밀 장부와 컴퓨터 백업 시스템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터였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외장 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손을 벌벌 떨며 인쇄소의 최근 회계 장부와 자산관리 시스템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적막한 인쇄소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게 다 뭐야? 모니터 화면을 내려다보던 내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인쇄소 본 건물 옆에 붙어있던 향후 자재 창고나 주차장으로 확장하려던 부지의 부속 토지 권리가 통째로 날아가 있었다. 서류를 깊이 파고들수록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부속 토지의 개발 및 하이탁 개발, 타이탁 권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부동산 개발 회사로 소리 소문 없이 양도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 나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 위임장에 찍힌 날짜와 할아버지의 서명이었다. 서명이 작성된 날짜는 불과 몇 달 전,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던 바로 그 시기였다.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던 분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부동산 양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한단 말인가. 서명은 할아버지의 필체를 그럴싸하게 흉내낸 정교한 위조임이 틀림없었다. 할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누군가는 그 틈을 타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준호 형의 목적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당하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하얘지며 잔인한 진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호 형은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기도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자산들을 하나씩 밖으로 빼돌리며 톰탐 빼돌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딥페이크 음성 파일은 그 추악한 도둑질을 완벽하게 덮기 위한 마지막 껍데기에 불과했다. 형의 탐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했다. 을지로의 오래된 인쇄소 안은 사방이 컴컴했고 오직 낡은 형광등 하나만이 우리 두 사람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기계들이 멈춰선 작업장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특유의 매캐한 잉크 냄새와 기름때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곳에서 나는 지금 가장 믿었던 혈육이자 가장 추악한 괴물이 되어버린 준호 형을 마주하고 있었다. 형,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이 든 패드와 병원에 계실 때 작성된 불법 토지 양도 계약서 사본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가르랑거리는 분노로 떨려 나왔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시간에 어떻게 이런 위임장에 서명이 날인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목소리의 디지털 유언장은 대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선 준호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죽올리며 낡은 인쇄기계에 느긋하게 기대어 설핏 웃어 보였다. 그 태연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민우야, 너 지금 겨우 이런 걸로 나를 여기로 불러낸 거냐? 참나 기가 막혀서. 장난치지 마. 할아버지 목소리 변조된 거 전문가한테 분석 맡겼어. 게다가 이 계약서 날짜 좀 봐. 할아버지가 혼매 상태였을 때인데 어떻게 직접 서명을 해? 형이 할아버지 이름 도용해서 이 인쇄소 부지까지 빼돌리려고 한 거잖아. 내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준호 형은 오히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나를 비웃는 듯한 거만함과 차가운 확신만이 가득했다. 민우야, 세상이 그렇게 네 생각처럼 단순한 줄 알아? 그거 요즘 세상에 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디지털 유언장이야. 이미 우리 담당 변호사님이 모든 검토를 끝마쳤고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아둔 상태라고. 네가 어디서 이상한 야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와서 떵떵거려봐야 법정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어. 알아들어? 형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불쾌한 압박감에 이가 갈렸다.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 엄연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야. 법대로 하면 너 당장 고소당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대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못 만져보게 만들 수 있어. 내 뒤에 어떤 로펌 법률 자문단이 버티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까불지 마라. 법은 언제나 서류로 증명하는 사람 편이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감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더럽힌 자가 도리어 나를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그 뻔뻔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으며 형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형이 아무리 변호사를 앞세워서 협박해도 나 안 멈춰.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인쇄소, 형 같은 인간한테 절대로 못 넘겨. 법정에 가든 어디를 가든 끝까지 파헤칠 거야. 진짜 진실이 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겠다고. 내 단호한 태도에 준호 형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형은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상체를 들이밀며 지씨비듯 거친 숨을 내뱉었다. 늘 영악하게 계산기만 두드리던 형의 눈에 처음으로 도끼가 서렸다.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야, 최민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판은 다 끝났어. 할아버지가 그 비밀 금고 안에 숨겨둔 보안장부가 담긴 그 기밀 수첩을 내가 찾기라도 한 줄 알아? 그게 없는 한 너는 나한테 절대로 안 돼.
형은 흥분한 나머지 제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다 아차 싶은 표정으로 황급히 입을 닫았다. 순간 인쇄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갑게 굳어버렸다. 비밀 금고? 보안 장부?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밀 수첩이라고? 할아버지가 평생 나에게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충격적인 단어들이 준호 형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강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형의 눈동자가 극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옥죄어오는 침묵 속에서 나는 직감했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이 모든 음모 뒤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준호 형이 비웃음 섞인 얼굴로 인쇄소를 나가고 난 뒤 무거운 정적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형이 남긴 섬뜩한 경고와 법대로 하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을지로 인쇄소와 나를 향했던 그 따뜻한 진심을 형의 더러운 탐욕에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훔쳐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보안장부가 분명히 이 공간 어디인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오래된 인쇄기 앞으로 다가갔다. 독일제 하이델베르크 인쇄기.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우리 인쇄소의 심장과도 같은 기계였다. 숨이 턱 막히는 기름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 속에서 나는 기계 밑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손끝에 검은 기계 기름이 잔뜩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랜턴을 비추며 인쇄기 하부의 좁은 틈새를 더듬던 순간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걸렸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먼지와 기름때로 겹겹이 뒤덮인 누렇게 빛바랜 작은 수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겼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삐뚤삐뚤하지만 정갈한 친필 글씨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진실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첩 속에는 준호 형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훔치기 위해 저지른 악행의 전말이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다. 형은 할아버지가 병석에 눕기 전부터 인쇄소를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IT 업계에 있던 인맥을 동원해 이름 모를 사설기술 업체와 접촉했고, 할아버지가 평소에 통화했던 음성 파일들을 수집해 딥페이크 기술로 정교하게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우연히 형의 통화 내용을 듣고 이 모든 음모를 알아차리셨던 것이다. 그리고 수첩의 중간 즈음에는 두꺼운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끼워져 있었다.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서면 유언장이었다. 할아버지의 선명한 친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그 문서에는 을지로 인쇄소의 모든 대지와 건물, 그리고 운영 권한을 오직 성실하게 인쇄소를 지켜온 손자 민우에게만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상속한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준호 형이 내밀었던 가짜 디지털 녹음 파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벽하고 유일한 진짜 유언장이었다. 할아버지는 형이 자신을 속이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준호 형의 덫을 역으로 이용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진짜 무기를 이곳에 숨겨두셨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해안에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준호 형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순간 나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일기 밑바닥에는 검고 거친 볼펜 자국으로 꾹꾹 눌러 쓴 차마 믿기 힘든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무 세게 눌러 써서 종이가 찢어질 듯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준호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판을 짜고 준호의 뒤에서 지시하는 거대한 배우가 따로 있다. 민우야, 절대로. 그 오래된 노트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할아버지의 진짜 필체, 그리고 준호 형이 저지른 더러운 짓들이 고스란히 적힌 그 일기장을 쥐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거실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준호 형은 이미 상석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고 고모와 삼촌들은 무슨 음모라도 꾸미듯
심각한 표정으로 속닥거리고 있었다. 내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과 노트를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다들 이것 좀 보세요. 준호 형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조작한 증거예요. 이 노트에 형이 저지른 짓들이 다 적혀 있고 이게 할아버지가 진짜로 남기신 친필 유언장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내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친척들은 노트를 확인하려 들기는커녕 서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닫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깨고 일어선 것은 큰 삼촌이었다. 삼촌은 노트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민우야, 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디서 이런 조잡하게 위조된 공책을 들고 와서 형을 모함해?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죽은 할아버지 이름까지 팔아가며 집안을 망치려고 드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위조라니요? 이거 할아버지 필체 맞잖아요. 삼촌도 아시잖아요. 여기 준호 형이 업체에 돈을 넘긴 내역까지 다 적혀 있다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만 좀 해라 민우야. 준호는 이미 할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리 집안을 다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했어. 인쇄소 주변 땅 개발되면 우리한테도 지분을 나눠주기로 다 얘기가 끝났단 말이다. 그런데 너는 뭐냐? 주말마다 할아버지 도와드렸답시고 유산 혼자 독차지하려고 이런 해괴한 가짜 서류나 만들어 와?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통곡하시겠다.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띵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였다. 준호 형이 약속한 돈, 인쇄소 부지 개발로 떨어질 그 떡고물에 이미 눈이 먼 것이었다. 준호 형을 슬쩍 바라보니 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형은 너 원망 안 한다. 갑자기 큰돈이 탐나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겠지. 얼른 그 가짜 노트 치우고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럼 형이 가족으로서 용서해 줄게. 이 파렴치한 인간아. 내가 소리를 지르며 형의 손을 뿌리치자 주변에 있던 작은 삼촌과 사촌들까지 일제히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어디서 형한테 대들어. 당장 나가라. 내가 사람 새끼냐?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집안 망신 다 시키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고함 소리에 숨이 막혔다.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피부치들이 단지 돈 몇 푼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나를 괴물로 몰아가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선 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지독한 모욕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핏줄이라는 인간들이 뱉어내는 저주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고 시야가 눈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오직 나 혼자만이 이 거대한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 버려진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유산 상속을 공식적으로 매듭 짓는 날이 왔다. 로펌의 대형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준호 형은 벌써부터 다리를 꼬고 앉아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형의 앞에는 삼촌들과 고모들, 그리고 준호 형이 선임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만지작거리며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분위기는 이미 준호 형의 완벽한 승리로 기운 듯했다. 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나를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았다. 민우야,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여기로 오냐? 지난번 그 가짜 수첩 소동으로 부족해서? 고모가 혀를 차며 내뱉었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묵묵히 서 있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국내 최고 권위의 음향 분석 전문가였고 또 다른 한 명은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비밀리에 지정해 두셨던 진짜 담당 변호사님이셨다. 준호 형은 내 옆에 사람들을 쓱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렸다. 변호사까지 새로 선임해서 온 거야? 민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아버지가 음성으로 남기신 디지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확실해.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인쇄소는 내 거야. 너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형이 서류에 만년필을 가져다 대며 사인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태블릿 PC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그 손 치워 준호 형. 그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형은 진짜 끝이니까. 나는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준호 형이 제시했던 할아버지의 유언장 음성이 아니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프로그램의 구동음과 함께 준호 형이 기술자에게 지시하는 날 것 그대로의 대화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목소리 샘플은 이걸로 쓰세요. 숨소리나 끊어읽는 구간도 자연스럽게 합성해야 민우 그 새끼가 의심을 안 합니다. 인쇄소 부지만 넘기면 당신들 몫은 확실히 챙겨줄 테니까. 형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순간 준호 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서류를 쥐고 있던 형의 손가락 끝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야? 이거 조작이야. 민우, 내가 날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잖아. 형이 소리를 질렀지만 내 옆에 있던 음향 전문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 파일은 원본 서버에서 추출한 오디오 로그 데이터입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당신이 제출한 할아버지의 음성 유언장은 99.8%의 확률로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음성임이 법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친척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류 봉투 안에서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또렷하게 찍힌 진짜 유언장 원본을 꺼내 형의 코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을지로 인쇄소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지. 형이 숨겼던 토지 매매 계약서도 이미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 넣었어. 형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파르르 떨며 내 얼굴과 유언장을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할아버지의 진짜 담당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만약 이 음성 조작 혐의와 사문서 위조 증거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다면 준호 씨는 상속 박탈은 물론이고 즉각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법정 대리인과 음성 분석 전문가가 제시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서 준호 형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형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던 디지털 유언 파일은 딥페이크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임이 낱낱이 밝혀졌고 할아버지가 을지로 인쇄소에서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하셨던 친필 유언장이 진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제 이 오래된 인쇄소의 정당한 소유주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나 민우가 되었다. 동시에 준호 형의 세계는 무섭게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한탕 해보려던 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뒤에서 형을 조종하고 이권을 챙기려던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형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형은 이제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피를 나눈 사촌 형제잖아. 그 고고하고 오만하던 준호 형이 지금 내 바지춤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인쇄소 내부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형의 비참한 울음소리, 그리고 오래된 기계에서 풍겨나오는 쿰쿰한 기름 냄새만이 가득 찼다. 형의 눈물에서 진심 어린 반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닥쳐올 처벌이 무서워 부리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가족들의 태도였다. 준호 형의 편에 서서 나를 파렴치한 탕화로 몰아세우던 친척들은 상황이 역전되자마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기 시작했다. 민우야, 그래도 준호가 내 형인데 감옥까지 보내야겠니? 집안 망신이다. 고소는 취하해라. 다 가족 좋다는 게 뭐냐? 그들의 끈질긴 압박과 이기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형을 뿌리치고 낡은 인쇄기 앞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손잡이를 만지며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내가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렸다. 진실은 밝혀졌고 인쇄소는 지켜냈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은 상처뿐인 승리와 갈갈이 찢겨나간 가족들의 관계였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준호 형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넓게 품어주고 이 지독한 싸움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나를 배신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법의 심판대 끝까지 형을 끌고 가야 할까? 할아버지라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묵직한 인쇄기만이 대답 없는 질문을 품은 채
차갑게 가라앉은 인쇄소 안에서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